네, 내 마음 찾기 제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부터 해서 계속 마음 알기 이번에도 알아볼 건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특히 이제 마음을 이해해가는 틀, 그래서 이제 심리학 분야를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리학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몇 가지 이제 다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교시, 2교시는 이제 정신분석을 알아보고요. 3교시의 행동주의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학습 목표는 우선 왜 이런 틀을 가지고 이해해 봐야 될지, 틀을 이용해서 이해를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분야로 들어가서 정신분석 이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신분석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계속 마음 찾기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우리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관찰되는 자신의 마음을 이것을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비추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정신분석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 복습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마음이 기본 그 6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마음의 양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잘 쓰일 때와 잘못 쓰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욕심의 양면에 의욕, 탐욕, 성냄은 분발이냐 분노냐, 그리고 이제 무지는 태평이냐 무능이냐, 의심은 탐구심으로 가느냐 헤매느냐, 그리고 이제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쓸 때 자존, 잘못 쓸 때 오만, 이 오만의 이제 다른 모습이 또 비굴이라고 했죠. 그리고 견해도 제대로 쓰이게 됐을 때는 소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고집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6가지 기본 마음의 양면을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나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좀 일반화된 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 만한 게 뭐냐면,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서 쓰죠.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 어느 정도 거리 그리고 크기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망원경이라는 걸 이용하면 어때요? 더 멀리 볼 수 있게 돼서 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또 이 크기, 아주 큰 것도 못 보지만 작은 것도 못 보잖아요. 이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망원경으로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크기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장점이죠. 또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 있죠. 또 속에 있는 거, 우리 내장 같은 거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통하면은 이제 이 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게 의료에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기관의 한계 같은 것을 여러 도구를 개발하면서 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알려고 할 땐 그럼 유용한 틀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겠죠. 이 적절한 틀을 쓰면 그냥 이렇게 주관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해가지고 잘 정립된 틀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고 넓게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에 여러 가지 틀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뭘 알 때 자기의 이제 경험에 갇혀버릴 수도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제대로 알고자 하려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알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쏟거나 또는 반대로 그건 무시해버리면서 이 원리만 파고드는, 이게 이제 양쪽의 극단적인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하는 원리를 그거를 또 이제 추론해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감추어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을 같이 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도록,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 어긋남이 없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마음을 알아가는데 알맞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감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이제 발달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아주 주요 흐름이 있는데요. 이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밝혀가는 거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할 때 뭐 청국장을 좋아한다, 또는 뭐 고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고기만 봐도 못 먹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왜 생기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때 이게 왜 좋은지 왜 싫은지 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아주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취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유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청국장을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걸까요? 보리밥을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까먹었든지 아직 이제 모르고 있을 그런 뿐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거를 잠재의식, 잠재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한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고도 쓰고 무의식이라고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잠재의식이라, 잠재한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그냥 짬뽕해서 써버렸는데 이게 의미가 약간 다르죠.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면 밑에 뭔가 이렇게 잘 저장돼 있는, 속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있다는 거고요. 이 무의식이란 말은 의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에서 보면 그게 아예 캐치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말보다는 잠재의식이라는 말이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상면에서 보면 무의식이지만 실제 원리로 보면 잠재의식이 맞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있지만 나의 그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잠재의식, 이걸 이제 쭉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성질을 가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인데요.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로 이드, 에스, 이히, 위버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뭐 3대 3대 4 뭐 이렇게 돼 있든가, 어떤 사람은 뭐 8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성격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초화라고 하는 거, 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이나 생물적인 충동, 그리고 본능, 보통 그러는 거죠. 본능에 충실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삶의 기본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원초화라고 해요. 이드라고 하고요. 이 원초화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불쾌한 것을 피하고 이 쾌락을 주는 거, 그러니까 즐거운 것을 쫓는 이런 쾌락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옮기자면 나 그걸 하고 싶어 또는 하기 싫어 하는 식으로 주로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를 들자면 이제 차가 있다고 한다면 차의 엔진이나 또는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가속기,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다른 본래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초자, 슈퍼에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부 사회나 어른들한테서 들어온 양심이나 검열 기준.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것이, 꼭 이것이 전부 외부에서만 들어왔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도 아주 먼 조상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것. 그러니까 원초화만 이게 어떤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전혀 다른 그 수준의 양심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들 사회에서도 성인군자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꼭 그 외부 사회에서 흘러 들어온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초자는 분명한데. 근데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냐면 옳으냐 그르냐 시비 분별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기준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면 원초화가 막 발산을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혼란이나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초화와 초자아가 잠재의식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이 원초와 초자를 조정하는 역할, 이게 이제 에고,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과 외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잘 계산도 하고 또 분별도 하고 해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 자아를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냐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하고 불가능한 것을 안 하는 이런 현실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과 내면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핸들 역할 내지는 이제 운전자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프로이드는 핸들 역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정신 분석이 조금 더 이렇게 발달하고 하면서 이 자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애초에 그냥 무의식의 어떤 잠재의식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이 자아를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역할이 큰 걸로, 그렇게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쯤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핸들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종합하는 그런 어떤 주체의 자격을 이 자아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원초화에 충실한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끼가 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원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에 이제 초자 같은 경우는 사감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못하게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초자가 주로 많이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들은 딱 보기에도 이게 차갑고 딱딱하고 좀 권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자아만 잘 발달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계산이 분명하고 인간미가 별로 없고 왜 컴퓨터 같다, 기계 같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게 되면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제대로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건강한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나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잠재의식의 요소 있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세 가지 요소의 역동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뭐 불건강하게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상태는 자아가 건강해가지고 원초와 초자아를 잘 조화시키는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잘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와 엑셀을 밟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면 운전을 잘하는 거죠. 핸들을 잘 틀면서. 근데 이 자아가 위협을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어 기제를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거나 또 너무 심하게 쓰거나 하면 이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볼까요? 이 방어 기제는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어할 만한 요소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비의 일부 주로 이제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수면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성욕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막 그걸 분출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그 본능적인 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안 맞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감추는 거죠.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는 거. 이거를 디프레션,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지금 이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욕구, 충동 같은 것들을 눌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된 것들은 이제 의식 위로 자꾸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억압을 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 긴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하자면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스트레스라 해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압이 심한 사람은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억누르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민해지기 쉽습니다.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방어 기제가 되겠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디나이얼, 부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남편 부인할 때 그 부인이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아가 너무 창피하거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그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던 거나 그 사람이 죽었거나 제가 옛날에 이제 실제로 수련을 진행하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어요. 아마 20살 먹을 때 죽었나?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한 6년이 지나도록 계속 아침에 아버지 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요. 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거나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신에게 닥친 일인데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지로 생각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그걸 부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심하면 그러면 이제 자칫 정신착란이나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한 것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합리화.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어요. 순간 군침이 돌았습니다. 이 군침이 돌았다는 건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포도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참 먹고 싶은데 내가 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 상황이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포도 따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저거는 틀림없이 신포도야.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싶으면 이제 자아가 쪽팔리잖아요. 창피하고 좀 이제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럴듯한 변명, 핑계거리를 생각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게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는 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이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또 횡설수설하고 길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뭔 소리 하는지 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또 그럴듯하게 궤변을 들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헷갈리게도 되지만 이 사람 자신도 어떤 진실을 보는데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이런 자기 마음도 이제 왜곡되기 쉬워요. 그래서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투사라고 하는 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영상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에서 이렇게 뒤에 빛이 나와가지고 스크린에 딱 비치면 스크린에서 이렇게 영화가 상영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이미지는 이 필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름 속에 있던 건데 그 영상기 바깥에 스크린에 비쳐서 거기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이제 투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한테 있는 마음인데 이것을 다른 대상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적하면 오늘 이 하늘도 울적하구나. 날씨도 이렇게 우울하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화가 나 있는데 왜 화를 내냐면서 상대가 화를 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하는 것들이 이 투사의 전형적인 예고, 요 투사라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잠재의식을 엿보는 그런 심리 검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투사법인데요. 그 애매한 자극 같은 걸 줘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거기 덮어 씌워서 그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하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의 잠재의식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가죠. 이 원리가 이제 투사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인데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만만한 대상한테 맺힌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미성숙할수록 이 치환을 많이 합니다. 또는 대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화를 내고 나가면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깨울 때도 이제 불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야단치고 하면 애는 이제 학교 가면서 강아지를 걷어차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승화라고 하는 거는 이 방어 기제 중에 다른 것들보다 가장 이게 긍정적이고 이거는 바람직한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대로 발휘되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런 욕구인데 이거를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성 있고 막 그냥 뭔가 깨부수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하면 파괴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복싱을 한다든가 격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굉장히 몸에서 이제 강렬한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있고 충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발휘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반동 형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본인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프로, 이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적 사람인데, 좀 뭐 제 나이 때 한참 어릴 때 재밌게 봤던 프로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한 7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자기하고 2살 터울인 자기 남동생을 그렇게 너무 잘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주 너무 기특해 했죠, 얘를.
그리고 얘도 이제 진짜 자기 동생을 이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에 어두컴컴한 데서 이 누나가 동생을 밀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 누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평상시에 이 동생한테 잘해주고 했던 것들이 반동 형성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동생은 자기한테 쏟아지던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간 자기의 왼수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웠는데 그 미움을 표출하면 부모한테 이제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동생을 굉장히 이뻐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잠재의식에는 그 미움이 계속 있다가 어떤 순간에 탁 나왔던 거예요.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 고착. 고착이나 퇴행. 이거는 이제 정신병리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아주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심리학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마 그 내면 아이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자라지 못한 아이. 그러니까 내 나이가 30, 40 이렇게 됐는데 아직 10대 때의 마음이나 또는 더 어릴 적에 유아 때의 마음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않고 멈춰버린 걸 말해요. 이건 이제 고착,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더 성장하고 더 커가게 되면 그럴수록 책임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성장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 아예 크지 않는 걸 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은 자아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뭐 할머니가 됐는데도 소녀 감성에 그대로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걸 자아가 통합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성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착이라는 현상이고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은 거기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퇴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숨어버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행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쩌면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요. 이제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거죠. 저 깊은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만히 이제 자기 호흡을 살피면서 명상을 해보고요. 이 명상할 때 어떤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는지 그것들을 쭉 한번 적어봅니다.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어떤 자극이 없어도 내가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틈새로 이제 이 잠재의식이 올라오기 쉬워요. 그래서 명상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풀릴 때 이럴 때는 방어 기제가 풀리면서 억압하고 있던 것도 풀리고 뭐 이런 환뇌나 부인 같은 거, 또 반동 형성이나 이렇게 하던 것들이 풀리면서 잠재의식이 그대로 의식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현상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되풀이되는 실수나 습관, 이건 이제 잠재의식에 박혀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아직 자신이 모르고 있지만 굳게 자리 잡은 어떤 습관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되풀이되는 실수나 습관적인 행동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내 잠재의식의 내용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1교시에 다루었던 것들을 일단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틀을 이용하면 이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 더 넓고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의 중요 분야 중에 정신분석을 처음에 이제 알아봤는데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이 잠재의식을 연구하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에는 원초하자와 초자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고요. 특히 자아가 위협을 느낄 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데, 이 방어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방어기제는 너무 안 쓰거나 많이 쓰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교시에 이어서 계속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